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있는 백양뜰1채 205동 8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9.55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8.01평입니다. 현재 5%까지 유찰돼서 951만 1천원입니다. 자, 14차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13일입니다. 건물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건물은 15층 중에 8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99년 7월 21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 있는 상태고 전입일자는 2019년 4월 26일이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고 배당 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26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5천8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3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고, 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강제 경매가 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지 이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말소 기준 등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부터 알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잔금 납부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매 물건에 등기부 상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되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바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종류를 살펴보면은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6가지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도 보면은 강제경매 지금 2022년 11월 9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1억 6천9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채권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물건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자, 접수일자,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 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 이 물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권리가 바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 보면은 이 물건에서, 이 경매 물건에서 자, 권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말소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국 가등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도 되지 않습니다. 되는 종류는 지금 강제경매, 이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당되는 권리가 지금 이 경매 물건에서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강제경매와 압류.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말소기준 등기에 포함되는 권리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중에서 그 등기부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건에서 해당되는 권리가 지금 권리가 5개 있지만은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되는 권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면 접수일자가 녹아 있습니다. 2개 중에서 강제경매는 2022년 11월 9일입니다. 그런데 압류는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하루 늦습니다. 압류가. 그래도 뭐 하루 빠른 강제경매,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신청한 강제경매가 바로 여기서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기준등기가 이 물건에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가 바로 말소기준등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선순위는 인수하고 말소기준등기부터 후순위는 다 소멸하게 되는데,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는 인수를 하고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는 소멸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해서 선순위라 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합니다. 자, 선순위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도 지금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인 강제경매 위에 앞서는 권리는 다 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이 보증금도 지금 전입일자가 2019년 4월 26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말소기준 등기는 2022년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앞서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후순위로 오는 이 압류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배당할 때 당의 세인지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하여튼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하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딱 3가지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권리냐면은 바로 예고등기. 자, 후순위지만 후순위로 예고등기가 오면은 그래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찰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런 3가지 권리는 후순위로 오더라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것인지, 강제경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한 강제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 배웠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선순위로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오는 것은 다 소멸하게 된다. 다 배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와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는 배웠고, 그럼 이 물건에서 자,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을 대해서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1월 9일입니다. 강제경매일자가. 그런데 지금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9년 4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순위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까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입일자하고 또 대항력 효력 발생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이 있으면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임차인이 전입과 그리고 인도를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그럼 언제냐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주택 인도는 자, 국가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주민등록 신고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모두 마친 날, 주민등록 신고를 모두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도 보면은 전입일자가 2019년 4월 26일입니다. 그러면은 주택 인도는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일자를 중요합니다. 전입일자가 2019년 4월 26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도 주민등록 신고를 한 2019년 4월 26일 다음 날 4월 27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 부동산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전입일자보다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그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그날 해도 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건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저당은 물건이기 때문에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 그 임대차 계약한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주민등록 신고하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날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오후에 가서 은행 가서 건저당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그는 건저당은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과 동일 당일날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차인의 등기부 등본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을 달아야 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물건 설정을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중개사들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오늘은 경매물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전입한 2019년 4월 26일 다음날 0시 27일 4월 27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 전입일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전입일자는 설명드리고 확정일자는 왜 또 중요하면은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이 경매물건에서 자기가 배당 요구를 신청해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주세요.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앞서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보증금 1억 5천만 원 달라고 배당 요구를 해도 이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자,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배당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이 1억 5천만 원 줄 때까지 그 해당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대항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 버티고 있는 그 대항력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가 없게 되면은 그래서 확정일자도 무진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경매에 들어간 물건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배당 요구를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또 자기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또 배당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서 자, 임차인의 역할이 자, 먼저 전입일자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자, 말소 기준 등기 날짜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니까 일단 1억 5천만 원 확보가 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 거죠. 언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2019년 4월 27일 0시에 자, 대항력은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아래 두 종류 확정일자도 받아뒀어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면은 또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매 물건에서.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잘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배당 요구 종길 언제냐면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배당 요구 지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잘 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날 했으니까 여기서 배당 요구 종일은 2023년 1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이 임차인은 2021년 5월 6일에 배당 요구를 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전입신고도 하고 잘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 종결 이내에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임차인은 이 자기가 보증금 매각대금에서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보면은 자 14차까지 오는 바람에 지금 최저 매각대금이 95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낙찰 받으면서 이 금액은 뭐 한 1억 6천에 낙찰 받으면은 이 보증금 1억 5천은 배당 받겠지요. 근데 그럴 이유는 없는 물건입니다. 왜 없는지는 이 보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인수를 해야 되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유권이 이 가등기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소유권이 지금 뺏기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낙찰 받겠습니까 이건 그죠? 자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여기서 지금 임차인의 전입일자 효력 발생일은 대항력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고 그 다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일자에 의한 자 우선 변제권
요건이, 자, 보면은 이 경매 물건에서, 자, 전입일자는 되고, 그러면은 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자, 내가 이 경매 물건에서 다른 담보 물건이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게 해주세요. 법원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 바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지.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춰야 된다. 대항 요건이 바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이걸 먼저 1순위로 갖추고 그 다음에 이 물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확정일자는 2019년 4월 11일 날 잘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임차인처럼, 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1순위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어야 된다. 일반 매매 있을 때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우선 변제권 요건이 이렇게 세 번째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기가 이 매각 물건에서 자기가 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주세요 하기 위해서는 전입일자가 먼저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인 강제경매보다 앞서서 전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해야, 그래야 이 보증금을 이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전에 설명을 또 반복적으로 해드리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은, 전입신고는 빠르게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은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까지는 잘 했는데 또 배당 요구 종기일 2023년 1월 30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에도 역시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못 받습니다. 또 배당 요구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입일자, 확정일자, 그 다음 배당 요구도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3년 1월 30일까지 해라고 했는데 그 1월 30일 넘겨서 자기는 1월 31일에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또 못 받습니다. 그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도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보증금 이내에서. 자, 그리고 보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자기 배당금을 보증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14차 입찰 2024년 9월 13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951만 1,000원입니다. 자, 이 금액으로 매각된다 쳤을 때 자기가 배당 받을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잔액은 누가,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에 낙찰됐다 쳤을 때, 그럼 자기 받을 거는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만약에 경매 비용 그건 제외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낙찰 대금이 1,000만 원이면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빼면 1억 4천만 원 누가 부담을 합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가 1억 4천만 원을 이 임차인한테 나중에 반환해 줘야 된다, 보증금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요 밑에 보면은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건을 우리가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매매 예약의 가등기가 소멸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지금 인수로 잡혀 있지만은 이게 만약에 소멸된다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그래도 소멸된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이 보증금을 다 인수를 양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물건은 뭐 낙찰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인수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걸 소멸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가등기 적용되는 법하고 가등기 종류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이 또 두 가지의 가등기가 적용되는 법이 다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은 매매 예약이나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는 특별하게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수개월이나 몇 년 뒤에 이제 잔금 일자를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호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지. 서로 우리가 수개월 뒤에 잔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1년 뒤에 잔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매매 예약을 하면서. 그러면은 실제 계약금 지급하고 다 했는데 잔금 일자가 뭐 수개월 이후에 잡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그 매도인이 마음이 또 변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자기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이중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매수인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를 해두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은 그 본등기의 순위는 자기가 먼저 해놨던 가등기 순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순위 확보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제 순위 확보를 위해서 이 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럼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면서 보통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거죠. 보통 보면은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을 그럼 왜 설정 안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냐. 자,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저당권에 근거로 해서 임의 경매를 또 신청해야 되지요, 법원에. 그러면은 경매 진행되는 거와 최종 배당될 때까지 하면은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이렇게 담보 가등기를 해두는 겁니다. 부동산을 가등기를 해두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만약에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변제를 못하면은 그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면 기간이 빨라지니까 바로 변제를 못하면은 청산 후에 바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가. 그래서 이 해두는 것이 담보가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 효력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은, 자, 가등기를 해두면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자, 가등기를 해두면 효력이 본등기 순위가 이제 가등기 순위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등기는 만약에 1월 달에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를 10월 달에 했으면은, 자, 10월 달에 본등기를 했지만은 이 가등기 순위는 1월 달에 한 가등기 순위로, 본등기를 10월 달에 했지만은 1월 달에 가등기를 하고, 그러면은 10월 달에 본등기를 했지만은 1월 달에 해둔 가등기 순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가 격려된 때는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한대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등기를 해둔다는 거. 그리고 자, 본등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가등기는 1월 달에 하고 본등기는 10월 달에 했는데 그 중간에 또 권리가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런 권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런 권리들은 본등기보다는 후순위로 돼서 실효된다는 거지. 그리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이 가등기 한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등기는 1월 달에 하고 본등기는 10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은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 순위는 1월 달 가등기 한 순위로 가는데, 근데 1월 달에 가등기와 10월 달에 본등기 한 사이에 권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권리들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10월 달에 본등기 한 것이 1월 달로 가지만은 그 중간에 발생했던 권리들은 중간 처분은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돼서 실효된다. 실효될 뿐이고, 그리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 이거는 가등기 한때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순위만 이제 가등기 순위로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건, 지금 이 경매 물건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인수인데, 이걸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에서 지금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경매 신청한 이게 2022년 11월 9일에 했는데, 자, 말소 기준 등기로서 2020년 1월 13일에 한 소유권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인수를 해야 된다. 왜 인수를 해야 되는지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이 물건에서 바로 좀 강제 경매잖아. 2022년 11월 9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2020년 1월 13일이잖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잖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그래서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수.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가등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 설명을 드린 대로 종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담보 가등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등기가 두 개인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수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담보 가등기가 그럼 선순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담보 가등기가 선순위 있으면은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멸한다. 조금 전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서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 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서 보면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담보 가등기는 자기 자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순위로 있더라도 이 물건에서 만약에 여기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담보 가등기라면은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자, 그리고 그다음 말소 기준 권리가 이렇게 후순위로 있으면 또 말소 기준 권리가 담보 가등기가 후순위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등기부상의 순위가 최고 빠를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 또 설명드릴 것은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데 담보 가등기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멸된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오는 가등기는 모두 소멸된다는 것.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자,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지금 인수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소멸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알아내는 것이 바로 경매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럼 뭐냐면은 자, 이건 좀 설명드린 것이고 자, 선순위 가등기 소멸시키는 방법. 자,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라고 조금 전에 배웠는데 그럼 선순위 가등기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물건에서 보면은 보통 이 경매 물건에 보면 다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으로 녹아 있습니다. 선순위가. 이 물건도 역시 보면은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말소시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말소가 되냐면은 자, 이렇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든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부터?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은. 근데 기준은 매매 예약 체결일 기준이다 이거지. 매매 예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한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경과하면은 소멸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매 예약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는지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제척기간 10년인데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은 소멸한다. 그래서 기준은 매매 예약 체결일이 기준이다.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서 10년이 경과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또 설명이 필요한데, 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차이점이 있어요. 제척기간은, 자, 시작과 동시에 10년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유가 없어요. 자, 2001년부터 2010년까지면은 중간에 2005년이나 2007년에 중단되지가 않아요. 그건 중단 사유가 아예 없어, 제척기간은. 쭉 10년 동안 달린다는 거지.
재측기간은. 재측기간 중단시킬 뭐 이유라든지 아예 존재 자체가 없고 시작과 동시에 10년 지나면은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 사유 없이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되는,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은, 자, 그래서 등기부에 10년이 지나면은 재측기간 10년을 해서 이렇게 이런 물건도 10년이 지났는지 살펴보는 게 경매 입찰자에서 입찰자 중에서 이제 경매 전문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재측기간 외에 그자 하나 더 남은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등기된 가등기는 재측기간 10년. 뭘 보고 10년을 따져야 돼? 등기 후 10년 경과됐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매매 예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 매매 앞에는 매매 예약이고 이거는 매매 계약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된 가등기.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자, 채권적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매매 예약은 계약을 지금 체결하지 않은 상태고 매매 계약은 이건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받지 못하면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또 못 받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소멸시효 10년이다. 근데 재측기간과 차이점은 자, 요거 지금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쭉 달리다가 2003년에 중단될 수도 있고 2005년에도 중단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 사유가 있으면은 중단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거나 소멸시효 시간이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단되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있냐? 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는 민법 168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하면은 민법 168조에 소멸시효는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단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뭐 채고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이죠. 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재측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데 차이점은 그거다. 근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민법 168조에 녹아 있다. 어떤 경우? 재판상이 청구를 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가압류를 해두거나 가처분을 한 경우, 이러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 다시 살펴보면은 자, 그래서 재측기간은 이제 매매 예약은 재측기간 10년으로 소멸될 수 있고, 매매 계약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으로 또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계약이 해제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소멸시효가 도과됐는지 지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가 10년 지냈는지. 자, 그리고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은 이것도 이제 소멸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설정일부터 10년 경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가등기근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등기근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물건 때문에 현장에 아주 훌륭한 경매 물건이 나와서 입찰 임장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아 가지고 등기부상에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이 물건은 소멸시효를 지냈으니까 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해당 물건에 찾아갔는데 가등기근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입찰하는 게 경매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차이점이 제척기간에 중단되는 사유가 없다. 쭉 10년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된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매매계약에서 발생되는데, 자, 제척기간은 매매예약, 그리고 매매계약은 소멸시효 10년. 자, 그리고 요 제척기간은 중단 사유 없이 10년 지나면은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를 개상하거나 또 소멸시효 시간이 중지된다는 것. 자, 그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물건은 자, 가서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 하는 짐에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서 인수되는 경우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선순위 가등기가 인수가 원칙입니다. 인수가 원칙인데, 그러면은 이 선순위 가등기 등기부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선순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그리고 담보 가등기인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경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가등기권자한테 법원이 배당 요구 종일까지 채권 계산서나 이런 걸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어. 배당 요구 종일까지.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보존 청구권 가등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담보 가등기가 소멸되는 것은 자, 배당 요구 종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채권 신고를 하면은 자, 낙찰 금액에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법원에서 채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은 자,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고 보전 가등기일 가능성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입찰자가 인수한다는 각오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그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물건은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볼 거는 사실 뭐 등기부상의 일자는 2020년 1월 1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실 그 제척기간 10년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인수고, 그리고 인수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그럼 본등기는 이 가등기 순위로 이제 된다는 거지. 2020년 1월 13일. 자, 그러면은 1월 13일에 본등기를 할 경우에, 자, 그러면 전입일자는 2019년 4월 26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본등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본등기를 하더라도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에 물론 자기가 전입할 때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입을 한 거죠. 뭐 후순위로 지금 보면 자기 전입하고 난 다음에 후순위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보증금 지키는 데는 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1억 뭐 5천만 원 이상 하는지가 이제 가격이 그게 중요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건물 면적이 59.55제곱미터이고 자, 59.5 뭐 851세대나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좋은 것 같아요. 전체가 똑같네. 평수가 다 59, 84도 있긴 있네요. 자, 요 다시 이 면적을 보면은 59.5. 자, 59.5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2024년에는 계약된 게였고, 자, 보통 보면 1억 6천, 뭐 2023년도 7월 달에 1억 6천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고, 전체 물건을 보면서 한 59짜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한 뭐 10개 정도, 10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59로 거의 편수가 같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는 8층인데, 지금 뭐 이렇게 14층이 1억 2천, 6월 달에 21층이 1억 6천. 지금 보니까 가격이 높지가 않네요. 1억 4천. 그래서 뭐 거의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물건은 뭐 높게 잡아도 1억 5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천인데, 그럼 이 사람은 왜 2019년도에 1억 5천만 원 보증금을 걸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얼마였는지, 19년도에 가격이 얼마였나 보면은 (2019년도에는) 보면은 뭐 거의 가격이 이리 높지 않는데 1억 5천이나 주고 들어갔네요. 보통 1억 5천, 뭐 1억 7천 이렇게 했는데 보증금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 시세에 자기 보증금 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99년도면은 좀 상당히 좀 오래된 아파트고, 지금 뭐 한 25년은 된 것 같은데, 851세대고, 뭐 1억 5천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자기가 이사 가야 된다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지금 임차권 등기한 거 보니까 이사 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임차권 2021년 5월 6일에 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럴 때 돼야 이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물건을 이 정도 권리 분석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기술천에서 강의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토지개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